사람과 AI가 만났을 때 어떻게 공존하고 사람이 어떻게 얘한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서 내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한국 사람은 어떻게 쓰냐? 뭐 한국 내에서도 뭐 서울 사람은 어떻게 쓰고 대전 사람은 어떻게 쓰고 뭐 10대는 어떻게 쓰고 30대는 어떻게 쓰고 다 다른데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뭐 어떤 무슨 큰 문제 뭐 지구 온난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 AI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레벨에서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챗GPT만 보면 이게 그냥 미국 30대 백인 이 쓰는 언어의 평균 뭐 그런 식으로 그 모델이 나온 거예요. 기술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범용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뭐 욕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흥분한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10대처럼 사춘기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그런 애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챗봇이랑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0대 막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무슨 뭐 오바마 같은 그런 이렇게 세계 정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사용한 사람의 의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챗GPT와 그 과제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은데 요새 이걸 그냥 걔를 써가지고 내가 과제를 5분 만에 해내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사실 그거를 써보면서 내가 영어 작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질문만 보면 똑같은데 사실 이 사용자의 의도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계가 혹은 그런 기술이 이 사용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고 그 의도에 맞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 그냥 다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언어 모델 자연 언어 처리 분야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쪽으로 쏠려 있는 의견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큰 영향력이 있을 기술이라고 봐요. 알파고랑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알파고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AI였으면 언어라는 거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를 풀면 AI를 다 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이란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언어로 표현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또 기록이 되고 그렇다는 거를 보면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알파고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봐요. 클 것이라고. 근데 그게 챗GPT냐? 그건 아니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언어는 소통의 도구니까 그걸 누구랑 소통하냐, 뭐 자기 자신이랑 소통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소통하는 걸로 더 발전을 하겠죠. 사실 지금 챗GPT가 소통을 하고 있느냐,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 모델이 이제 확률적으로 말을 뱉어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얘가 정말 무슨 몇백억 개의 문서를 다 이렇게
꾸역꾸역 넣어서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뱉어내는 말이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소통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뭐 어떤 뭐 철학자와 소통하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든지 뭐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그냥은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로봇이 이제 또 중요해진다면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할지, 그런 거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뭐 만약에 필요하신다면 이렇게 영역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금융에 대한 챗봇, 뭐 그리고 이제 번역은 요새 다 되는데, 그 번역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내가 중국인이랑 얘기할 때 뭐 어떤 반도체 비즈니스에 대한 번역을, 통역을 제일 잘해주는 챗봇, 뭐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 경쟁력이라는 거와 더불어서 리더십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만 보고 있으면 계속 뒤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의 기술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어 모델 이런 쪽에서 그렇게 뒤처 있지는 않아요. 1등을 못 한다는 건데 뭐 꼭 1등만 리더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지금 뭐 전 세계에 몇백 개의 나라가 있고 언어를 보면 몇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사실 한국어 모델은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리더로서, 특히 이제 아시아를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물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지만, 그 중국, 일본, 특히 중국은 이제 미국이랑 그냥 싸우고 있고 일본은 뭐 우리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갖고 갈 것이냐. 사실은 영구 그 인프라 같은 게 다른 나라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는 훨씬 더 뒤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구는 많고, 뭐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런 나라들을 봤을 때 이런 AI, 뭐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AI가 우리나라의 AI 기술이 아시아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다 인력이 더 필요하고, 뭐 데이터가 더 필요하고, 뭐 투자가 더 필요하고, 그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만 본다면, 한국어 기술만 본다면 데이터가 사실은 제일 지금으로서는 바틀넥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을 더 갖는 데에 뭔가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아요. 뭐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될 거고, 뭐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에도 많이 와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근데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길 가서 뭐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나라들도 경쟁력을 조금씩은 이제, 그러니까 기술을 조금씩 갖게 하는 것도 뭐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들이 뭐 사실 네이버 같은 데는 이제 많이 진출을 해 있으니까,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 구글 같은 회사도 당연히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다 하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 더 가깝고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좀 더 이제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을 살리면 우리가 뭐 정말 이 언어와 문화, 지리, 뭐 역사, 그런 거를 잘 보고서 이 AI라는 게 그런 거를 다, 사실 우리의 지능이라는 거는 역사, 문화 그런 게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그 지진에 대한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기사를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몇 명이 죽었고 막 그런 이렇게 막 초를 다투는 그런 누가 이걸 먼저 터뜨릴 건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거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정보는 다 들어오고 자동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한국은 지진에 대해서 어떨까? 그게 무슨 뭐 기후 변화 그거랑 그 관련이 있을까? 캘리포니아 지진이랑 여기랑 지진이랑 일본이랑 그건 어떻게 다 연관이 있을까? 그다음에 뭐 비리 얘기도 나오고 뭐 건축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정치적인 그런 구조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걸 쓸 수 있는 기자가 이제는 경쟁력이 갖춰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빨리 왜냐면은 뭐 챗GPT 같은 툴이 그 인사이트를 넣어주면 얘가 기사는 써주니까. 근데 그럼 그 깊은 인사이트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단순히 기사 쓰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겠죠. 뭐 의사들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뭐 모든 직업에서 그럴 것 같아요.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우리 뭐 보이스피싱처럼 어쨌든 그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우리 애가 보낸 건지 뭐 우리의 선생님이 보낸 건지 뭐 그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이 되는 순간 그걸 이제 악의를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다음에 그 페이크 뉴스 이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게 더욱더 계속 어려워지겠죠. 그 똑같은 이상한 미스인포메이션을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글로 다양한 글투로 어투로 쓰면은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소스가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그러면 이제 온갖 거짓 정보 허위 사실 굉장히 그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멀티모달로 확실히 갈 거고 어쨌든 사람의 지능은 멀티모달이다. 우리가 보기도 하고 쓰기도 오감이 있고 걔네들이 다 축적이 돼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몇십 년을 살면서 그 오감으로 느끼는 습득하는 모든 지식이 이제 쌓여가지고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오감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유니크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다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스타일을 가진 것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하게 뭐 이 챗봇은 뭐 아기처럼 혹은 어린이처럼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든지 그래서 막 모든 거에 막 질문을 하고 뭐 뭔가 재밌는 거 얘기해 주면은 굉장히 막 잘 웃고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무슨 심각한 50대 사람이라서 뭐 그냥 되게 컴하고 뭐 별 그런 뭐 뉴스만 보고 정치 뉴스만 보고 막 그런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생성해주는 AI는 많이 이제 쓰시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 학회 12월에 갔다가 그 펭귄 랜덤하우스 거기 출판사죠 미국에 거기서 북커버를 그 미드저니 그림 그려주는 AI로 책 북커버를 만드는 걸 한대요. 거기는 AI 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실제로 정말 거기 이제 원래는 아티스트들이 그 북커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들이 그 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북커버가 나오게 하는 여기서 방송국이나 뭐 할리우드에서도 뭐 많이 당연히 쓰고 있고 더 쓰고 사실은 그 할리우드에서 그런 거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 논란의 여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연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본 같은 것도 그렇고. 수학처럼 될 것 같아요. 수학처럼
기반 지식, 기술? 그리고 그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사실 수학과에 학생들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수학 과목은 다 듣잖아요. AI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지금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정말 AI 수업 뭐 너무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그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부의 투자가 그래서 이거는 장관님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AI 대학원 막 그런 식으로 AI 기술에 딱 투자하고, 뭐 요새 반도체 AI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 고등학생쯤 되면은 정말 이 AI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야 되냐,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은 당연히 그 AI라는 게 정말 우리가 미분적분 배우듯이 기본으로 좀 배우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